안녕하세요. K사전 벤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공랭쿨러 위주로 조금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일체형 수랭쿨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맥스의 360 리큐 퓨전 360 ARGB 모델이고요. 이 360 모델명이 뜻하듯 3열 라디에이터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상당히 독특해요. 무엇보다 그 워터블록이랑 펌프가 좀 독립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체형 수랭쿨러의 어떤 메커니즘, 그 구조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너맥스 일체형 수랭쿨러의 특징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박스가 에너맥스의 리큐 퓨전 360 ARGB 제품이고, 전면에 보시면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특별할 건 없고, 다만 그 RGB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림에 보시면 이 RGB LED 그리고 타이틀 역시 형형색색으로 좀 꾸며진 걸 알 수 있고, 이 오른쪽에는 그 마더보드 호환성 있잖아요. 그 RGB 핀 헤더, 그런 것들, 싱크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뒷면에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패키지 뒷면인데 이쪽에는 기본적인 특징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 RGB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워터블록의 모습, 그 다음에 쿨링팬, 그리고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스펙에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제품이 펌프가 MTBF, 즉 정상적인 어떤 작동을 보장하는 시간이 5만 시간이라고 해요. 뭐 5만 시간이면 하루 24시간 쓴다고 봤을 때도 충분히 한 1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펜 수명은 16만 시간, 그 다음에 어드레서블 RGB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작동 범위가 PWM 방식으로 500에서 2000rpm 작동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그 라디에이터의 어떤 규격, 크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패키지는 좀 심심해가지고 제가 바로 안을 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 미리 개봉을 좀 해놔가지고 바로 열겠습니다. 자, 구성품이 상당히 많네요.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제가 한 번에 다 꺼내가지고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빠르게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열이라서 쿨링팬도 3개고 뭐 많아요, 뭐가. 자, 라디에이터도 꺼내고, 자, 이렇게 매뉴얼도 있고, 냉각수도 있고. 자, 많네 뭐가. 일단 요거 비닐을 좀 제거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비닐을 빼놓을 걸 그랬네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그 수냉쿨러 처음 조립하신 분들은 이렇게 부속품이 많으면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중요한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고 매뉴얼 보고 따라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라디에이터, 이것도 케이스에 들어있네. 이게 라디에이터 표면이 금속이다 보니까 긁힐까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성품을 제가 다 꺼내 봤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워터블록이랑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이 에너맥스 로고가 그려진 이 원통이 바로 워터블록이고요. 여기 보시면 CPU랑 맞닿는 부분, 워닝 사용하기 전에 띄세요. 떼볼게요. 이거 안 띄시면 여러분 썸을 바르고 뭐 해도 온도 엄청 높게 나옵니다. 절대로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먼저 제가 베이스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 베이스가 은색이에요, 은색.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은색인데 사실은 이게 구리 재질을 써야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냉 쿨러가 이렇게 구리를 쓰는데 얘는 은색입니다. 근데 이게 구리가 아닌 게 아니고 구리로 처리했지만 니켈 도금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날카롭게 조금 긁어봤는데 안에서 선명한 갈색의 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리를 쓴 게 정확하고 또 스펙에도 구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니켈 도금 처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구리의 산화 방지도 그렇고 어떤 미관상, 외관상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니켈 도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니켈 도금 처리를 했을 때 열전도율이 조금 떨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 니켈 도금 피막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써머를 발라서 이렇게 장착했다가 분리를 해도 싹 닦아주시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워터블록 이제 표면인데 사실 여러분들 수랭쿨러 고르실 때 이 부분의 디자인을 제일 많이 보시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데 이 바람개비 모양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플로우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어떤 냉각수의 흐름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게 바람개비가 실제로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면서 LED도 나오고 상당히 예뻐요. 이건 이따가 제가 직접 조립을 완료하면은 여러분들 영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RGB가 어디서 나오느냐? RGB가 여기 테두리 림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가운데 바람개비 플로우 인디케이터에도 RGB LED가 점등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그 펌프랑 워터블록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워터블록이고 그다음에 펌프는 자 여기 보시면 튜브에 있습니다. 튜브 상에 펌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열 에너지의 순환을 확 이렇게 열 에너지를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펌프는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이 진동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고무 마개를 이렇게 달아 주었습니다. 사실 그 수냉쿨러는 쿨링팬 소음도 소음인데 이 워터펌프에 의한 소음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펌프를 바깥으로 빼서 또 거기에 진동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일반적인 수냉쿨러는 대부분 워터블록 안에 펌프가 함께 있거나 아니면 이 펌프가 라디에이터에 있든지 아니면 뭐 쿨링팬에 있든지 그런 형태를 띠는데 이렇게 튜브에 펌프가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본 건 처음이고 자,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를 한번 볼까요? 예, 라디에이터 상당히 큽니다. 이 라디에이터는 보시면 두께가 27T로 측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20mm 3개가 이렇게 장착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라디에이터 보시면 요거를 슈라우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슈라우드 그리고 안에가 이제 코어라고 하는 방열핀의 집합체인데 이 간격이 3.5mm입니다. 3.5mm가 왜 특별하냐면 대부분의 라디에이터는 한 5mm예요. 그래서 여기 5mm, 여기 5mm 하면 10mm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코어 두께가 17mm 정도를 보이는데 이 에너맥스는 3.5 구성으로 7mm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열핀의 코어 두께가 20mm라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라디에이터보다 방열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쨌든 쿨링 능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이니까 이거는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일체형 수냉쿨러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일체형 수냉쿨러는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쿨링팬이 달리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드리면 자, 이게 제 손바닥이 CPU라고 치면 이렇게 쿨러를 올려놔요. 그러면 CPU에서 열이 막 나겠죠? 그럼 그 열이 여기 베이스부 구리 재질 여기에 열이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열이 전달되면은 여기서 냉각수가 순환됩니다. 냉각수가 순환되면서 이 튜브를 타고 쭉 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입수구, 이 라디에이터 보면 입수구가 있는데 여기서 또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방열핀을 착 순환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촘촘하게 방열핀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쭉 가 있는 게 수로예요, 수로. 지금 이 방열판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수로가 존재하죠. 이 수로를 타고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해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아진 열을 이제 우리가 쿨링팬을 달면 쿨링팬으로 식혀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전반적인 이 쿨링 메커니즘은 공랭 쿨러나 수냉 쿨러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만 공랭 쿨러는 이런 열 에너지의 순환을 히트 파이프의 대류 현상에 의존했다면 수냉 쿨러는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펌프가 힘차게 돌아가면서 냉각수가 빨리빨리
잘 돌 수 있도록 이 펌프가 일을 하면서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차이 때문에 수랭쿨러가 아무래도 쿨링 효율이 더 좋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라디에이터는 다 살펴봤고 쿨링팬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120mm 쿨링팬이 3개가 이렇게 있고, 이 쿨링팬 역시 ARGB입니다. 어드레서블 RGB를 지원하고, 이렇게 보시면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LED가 점등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진동 방지를 위해서 고무 패드 역시 장착이 되어 있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펜 프레임 자체가 원형이잖아요. 이 원형은 사실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있다고 봤을 때 쿨링팬을 여기에 딱 위치시키고, 자,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결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원형 펜 프레임은 펜 프레임 사이사이로 이렇게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빈 공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각형 프레임은 서로 직선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생기지 않는데, 원형 프레임은 동그랗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쿨링 역학적으로 봤을 때 공기가 들어와서 다시 부딪혀서 이 공간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공기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각형 프레임은 꽉 차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가 공기가 지나갈 일이 없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공기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원형 프레임이 조금 아쉽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요새 또 감성의 시대잖아요. 그 링펜 형태의 디자인이 또 트렌드를 타고 있고, 또 선호하시다 보니까 에너맥스 측에서도 그런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좀 외형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쿨러 회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새 또 이런 게 트렌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제가 살짝 마음에 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액세서리 박스가 플라스틱 통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 액세서리 박스 보면 종이 박스로 구성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관할 때 좀 오래 만지거나 좀 충격을 가해지나 그러면 쭈그러지고 그러는데, 이 플라스틱 박스는 뚜껑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관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성이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안에 서멀 컴파운드도 있고, 자 봅시다.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귀여운 서멀 컴파운드가 있군요. 이게 보니까 다우코닝의 TC5121 모델명이에요. 이 다우코닝은 그 서멀 컴파운드에서 브랜드도 있고 이름이 좀 있는 그런 업체 거라서 쿨링성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멀 컴파운드 이렇게 쭉 잘 펼 수 있도록 이렇게 주걱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특이점, 파워 커넥터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냉각수 교체할 때 이 펌프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 조립이라든지 파워 연결을 다 할 필요 없이 단순히 전원을 인가해가지고 이것만 연결하면은 간단하게 지금 수랭쿨러가 일을 잘 하고 있나 이렇게 점검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또 마련을 해뒀네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선정리를 위한 벨크로 타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플로우 인디케이터 있잖아요. 이 플로우 인디케이터가 냉각수가 제대로 순환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냉각수 이런 컨셉이다 보니까 이렇게 리필용 냉각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워터블록 측면에 여기 보시면 주입구가 있죠. 이 주입구에다가 주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냉각수를 리필할 일이 애초에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비상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냉각수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돌면은 사실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되면 조금씩 증발하긴 하는데, 일체형 수랭쿨러에서 냉각수를 리필할 만큼 급격하게 증발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매뉴얼이 있는데 제가 먼저 잠깐 볼게요. 한국어가 있네요. 네, 한국어가 없으면 좀 섭섭할 뻔했는데 여기 한국어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구성품을 모두 살펴봤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마더보드에 조립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해 주면서 진행을 하고, 마더보드에 조립이 완료되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립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립은 바로 AMD 라이젠 9 3900X CPU 그리고 크로스헤어 8 히어로 마더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AM4 소켓이기 때문에 매뉴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백플레이트 여기 보시면 구멍이 많잖아요. 소켓별로 맞는 구멍에다가 나사를 끼워주시면 되고, 직접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조립을 한번 해보면서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백플레이트에 나사를 삽입을 해주고, 위치가 이게 맞나? 맞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나사 머리가 완전히 삽입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냥 이 유격 공간에 삽입된 형태이기 때문에 막상 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한쪽을 고정해 주지 않으면 이 나사도 같이 돌아가요. 아, 이거 정말 화나죠? 그래서 이 조립 편의성이 저는 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딱 껴가지고, 네,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스페이서를 딱 돌려주고, 아, 벌써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네. 아, 이게 진짜 불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스페이스를 잡고, 자, 제가 전동 드릴이 있으니까 잘못 껴졌나? 전동 드릴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잠시만요. 자, 얘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약간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또 안간힘을 써봐야죠. 이걸로 제가 다른 쪽부터 먼저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부분은. 그래,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조립하실 때 지금 이 스페이서 있잖아요. 이 스페이서를 뭐 벤치 같은 걸로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버를 돌려야 헛돌지가 않습니다. 조립할 때 헛돌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살짝 아쉬워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조여놓고, 여기도 이렇게 조여놓고. 아, 이거 처음에 아구가 안 맞았던 거 이거 다시 풀려면 골치 아프겠는데요? 얘는 잘 되네요. 얘가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벤치 미리 준비해 놨어요. 벤치를 고정을 해놓고, 이거 보드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을 잡고, 풀어서 다시 조여야 돼요. 이거. 아이고, 왜 안 들어가? 나사선이 아, 됐다. 됐어요. 아, 당황할 뻔했어요. 자, 됐고, 이게 손으로만 이제 제가 이제 돌려놨는데, 요거를 마무리로 이렇게 좀 꽉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꽉 됐으니까 다시 벤치로 고정을 하고, 좋아. 다음. 좋아. 다음. 좋아. 다음. 아이고.
조심조심. 좋아. 여러분, 지금 이거 4개만 조여놓으면 이 조립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조립 난도의 대부분을 여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조립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올려놓고 이거는 그냥 조이면 됩니다. 이건 되게 쉬워요. 자, 이것도 제가 전동 드릴로. 이 가이드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워터블록을 장착할 때 그 고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안 들어가? 자, 이거 공구들이 제 마음처럼 안 되네요, 지금. 자, 이렇게 딱 위치를 잡고 왜 안 되죠? 조립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제가 잠깐 매뉴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매뉴얼이 자, 포지션 스크류 2번. 맞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 스페이서를 이렇게 너무 꽉 조이게 되면은 위에서 고정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꽉 조이면 안 되네요. 네, 제가 조립을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를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살짝만.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헛돈을 했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립하실 때는 먼저 대각선 방향으로 고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처음 이렇게 나사를 줄 때는 완전히 고정하지 말고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립 많이 해보셨으면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높아심에 말씀드렸어요. 좋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서 완전히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 부분도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살짝 덜 조져서 마무리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블록을 탑재하기 전에 서멀 컴파운드, 서멀 컴파운드를 이렇게 비닐을 제거해서 이거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조금 쓰면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저는 서멀 컴파운드를 짤 때 이렇게 가운데 먼저 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에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서멀 컴파운드 도포 요령은 다 달라가지고 이건 너무, 여러분 이거 진짜 딱 1회분인데요? 이건 좀 짭니다. 적어도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2, 3회 분량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지금 짰는데 딱 1회분이에요. 이거는 좀 아쉽네요. 서멀 컴파운드 양이 너무 작다, 기본 제공되는 게. 자, 그리고 이제 딱 크기를 맞춰가지고 워터블록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꽉 조이시면 CPU에 데미지가 갈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너무 살짝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고정이 됐네요. 단단히 고정이 됐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백플레이트 그리고 가이드를 장착하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조립하는 사람을 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조립 과정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좀 불만이 있는데 다른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케이스는 그 동사 에너맥스의 마카시 MK5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에 360 라디에이터 문제없이 장착이 가능하죠. 그리고 에너맥스 리큐퓨전이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데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플로우 인디케이터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냉각수가 지금 잘 순환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만약에 이 플로우 인디케이터 바람개비가 멈추면 냉각수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냉각수를 리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서블 RGB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워터블럭에도 동그랗게 예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 수냉쿨러 예쁜 거 되게 많은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좀 더 입체적인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좀 특출나게 예쁘지 않나. 근데 디자인이 취향이어가지고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디자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젠 9 3900X 그리고 크로스헤어 8 히어로 이렇게 조합을 좀 해가지고 오버클럭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수냉쿨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4.2기가 오버는 좀 시시하니까 4.3기가 오버부터 세팅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는 저희가 XMP 메모리 3200MHz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은 3200에 1:1 대응이 될 수 있도록 1600MHz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CPU 배수는 43배수 4.3기가고요. 그 다음에 전압은 1.3V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피니티 패브릭의 클럭, 왜냐면 이게 메모리 클럭이랑 동기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자동으로 해도 1:1로 잘 설정되긴 하는데 저는 수동을 그래도 확실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600으로 맞추고 이제 부팅을 해볼게요. 자, 부팅을 해서 테스트는 저번이랑 똑같이 모니터링 툴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렌더링 프로그램이죠, 블렌더를 구동했을 때 CPU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하고 그때의 최대 온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팅이 완료됐는데 제가 4.3기가에 1.3V인가 CPU Z 보시면 이렇게 제대로 수치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온도 측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드웨어 인포를 띄워놨고요. 여기 보시면 4.3기가, 그리고 현재 아이들 온도, CPU, TCTL T다이, 커런트 35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오버클럭킹 성능 알아보기 전에 K사전 칼럼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9900K 오버클럭 했을 때 성능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온도 경우가 최상위급은 아닌데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소음 부분에서도 비교적 조용한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쿨러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에너맥스 쿨러가 라이젠 9 3900X 오버클럭에도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블렌더를 바로 띄워놓고
네, 저희가 주로 하는 BMW 렌더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온도가 급상승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CPU 네, 현재 온도 70도 돌파하고 있고요. 이게 렌더링이 종료될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온도를 보일지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7도) 온도가 상당히 착해요. 78도. (79도) 최종 맥시멈 온도 81도 예상해 봅니다. 81도. 79.9 80도 돌파하기 직전. 81도. (82도) 될라나? 80.4도. (70% 정도 됐네요. 음. (82도) 82도. 살짝 아쉽네요. 자, 여러분 지금 렌더링이 거의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지금 온도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CPU 맥시멈 온도 82.8도 찍혔네요. 82.8도. 그러니까 80도 중반까지는 안 올라가고 83도 정도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렌더링이나 작업 부하가 지속된다면 이거보다 높아질 수 있겠죠. 이거 온도를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4.3기가로 오버를 했는데 이번에는 4.35, 네, 4.35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근데 4.4로 안 하는 이유가 안 돼요. 4.4는 죽어도. 네,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4.4는 죽어도 안 돼서 4.35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자, 바이오스로 다시 한번 진입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CPU 코어 레이쇼, 네, CPU 코어 배율을 43.5, 즉 4.35기가로 하고, 이때 전압은 제가 사전 테스트 결과 1.36V 살짝 넉넉하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네, 이렇게 부팅을 해볼게요. 가끔 이렇게 그 CPU 배율 그리고 전압 조절하면은 재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정말 난감하죠. 지금 잘 되네요. 자,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 지금 전압이 0.06V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소비 전력이나 발열 면에서는 어마어마해지거든요. 90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다시 CPU Z를 띄우고 하드웨어 인포도 띄우고,
자, 이렇게 위치를 좀 맞춰서.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라이젠 9 3900X 코어 스피드 4348.99, 네, 4.35기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코어 볼티지 전압은 1.36. 그리고 하드웨어 인포에서도 클록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CPU 온도, 지금 윈도우가 막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블렌더를 실행해서 일을 시켜보죠. 자, 갑시다. 과연 네, 아까는 4.3기가 1.3V였을 때 82.8도였고요. 이번에는 4.35기가에 1.36V입니다. 렌더링이 끝나면 제가 또 최고 온도, 기록된 최고 온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86도가 됐네요. 벌써 86도. 제가 여기서 보는 관전 포인트는 90도를 넘냐 마냐인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도 91.5도. 자, 렌더링이 드디어 끝났는데 제가 놀라운 온도 수치를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CPU 최고 온도가 93.6도. 네, 반올림 하면 94도네요. 100도는 안 됐지만 90도는 넘겼습니다. 사실 CPU가 이 정도 온도에도 버티긴 하는데 CPU 건강에 좋은 온도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순간적인 작업 부하나 혹은 뭐 플로드 환경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블렌더 했을 때 90도가 넘는다? 그러면은 실사용하기에는 좀 힘든 수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4.3기가 그리고 4.35기가도 테스트를 했는데 전압을 올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소비 전력과 발열량이 늘어나서 실사용 기준이라면 4.3기가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라이젠 9 3900X 오버클럭 잠재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고 평균적으로 4.3기가 오버에는 문제가 없고 실사용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 에너맥스 리큐 퓨전 360을 가지고 그 일체형 수랭 쿨러의 어떤 특징 그리고 성능, 오버클럭까지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테스트 내내 제가 느끼기도 했지만은 에너맥스 리큐 퓨전 360은 그 독특한 어떤 설계 그리고 외형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유니크한 감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일반적으로 펌프가 그 워터블록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고 펌프가 독립적으로 구성돼서 제가 직접 펌프 소음에 민감해가지고 귀를 대고 들어봤는데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또 진동을 어떤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음하게까지 준비한 점 뭐 이런 부분에서는 높게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립 편의성 면에서 어떤 백플레이트의 완성도, 구성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용자의 배려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 조립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에너맥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한 모델들을 앞으로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맥스 쿨러, 그리고 예전에는 파워 서플라이로 굉장히 유명했지만 뭐 지금도 유명하죠. 일체형 수냉 쿨러가 다양화된 모델들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재미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 또 기대해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제품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쾌사전 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